한비야 에세이. 지금 당신의 라면 한 봉지는 우리 동네 버스 정류장 앞 허름한 떡 가게에는 언제나 웃음꽃이 피어난다. 떡집 할머니 때문이다. 탤런트 강 부장님과 무척 닮은 할머니는 날마다 앞이 트인 가게 창밖으로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아는 척을 하면서 뭐라도 한 가지씩 칭찬을 해준다. 옷이 정말 잘 어울린다. 얼굴이 환해 보인다. 중년 내가 그렇게 나란히 걸으니 신혼부부 같다 등등. 덕분에 이 동네 사람들은 떡가게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 나 역시 할머니한테 오늘 머리 모양이 예쁘다, 걸음걸이가 씩씩하다는 등 그날의 칭찬을 받으면 괜히 하루 종일 머리 스타일에 자신이 생기고 허리를 고추 세워 걸음을 더욱 씩씩하게 걷게 된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사람만 칭찬하는 게 아니다. 어쩌다 한 번씩 가게에 들어가며 이 떡은 이래서 맛있고 저 떡은 저래서 맛있다며 떡이 마치 자식인 양 자랑하느라 정신없고, 심지어 가게 앞 은행나무까지 저 나무는 해마다 은행도 풍성히 열리고 낙엽 색깔도 특별히 예쁘다고 칭찬하신다. 한 번은 내가 할머니 피부가 참 곱다고 칭찬해 드렸더니 평생 길에서 떡 장사하느라 고생을 했지만 덕분에 수십 년간 떡시루 김을 쐬어 이렇게 됐다며 나이 먹어도 곱다는 말을 들으니 기분 좋다고 하신다. 할머니가 칭찬해 줄 때 우리도 그렇게 기분 좋아요. 내 말에 활짝 웃으며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글쎄, 나는 뭐를 봐도 칭찬할 게 먼저 눈에 들어오네. 참 신기하다. 한글을 못 깨우쳐 가게 장부를 손수 만든 상용 문자로 정리하신다는 할머니가 상대방의 장점을 한눈에 찾아내고 그것을 극대화한다는 홍보학의 기본을 어떻게 아셨을까? 아무튼 할머니가 무심코 던지는 칭찬 한마디가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의 하루를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정작 할머니는 모르실 거다. 칭찬을 낳는다더니 할머니 덕분에 나는 일상생활에서 작은 칭찬을 주고받는 즐거움을 한껏 누리고 있다. 생각해보면 나는 어렸을 때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랐다. 잘나서가 아니라 언니 둘이 모두 공주인 덕분에 선머슴인 내가 집안 심부름을 도맡아 했기 때문이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나한테 계속 심부름을 시켜야 하니 참 잘한다, 우리 셋째가 최고다 했을 테고, 동네 가게 어른들은 꼬마가 왔다 갔다 하니 착하다, 똘똘하다 하셨던 거였다. 더욱이 그때는 전화가 아주 귀했는데 아버지가 신문 기자여서 동네에 한 대뿐인 전화가 우리 집에 있었다. 당연히 누구네 며느리 아이 낳았다, 누구네 아버님 돌아가셨다 등등 급한 전화는 다 우리 집으로 왔고, 나는 온 동네를 다니면서 그 전화 통지 심부름을 했다. 그 덕에 동네에서 우물 앞집 셋째 딸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어른들은 나만 보며 반가워하시며 뭐라도 주려고 하셨다. 얼마 전 정신과 의사 친구에게 들었는데, 어렸을 때 칭찬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자기의 뜻을 거침없이 펼 확률이 높다고 했다. 어릴 때 받은 칭찬 퍼레이드가 일정 부분 지금의 나를 형성한 것이 분명하다. 그때는 언니들이 해야 할 심부름까지 도맡아 하는 게 억울하기도 했지만 덕분에 칭찬받는 유년기를 보낼 수 있었으니 인생 전체로 보며 100배, 1000배 득이 되는 일이요, 공주 언니들에게 오히려 고마워할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떡지 할머니처럼 칭찬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겠다.
칭찬 효과를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칭찬을 받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의 행복 지수가 훨씬 높아진다고 하니 더욱 잘 되었다. 칭찬이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따뜻한 마음과 시선으로 보려는 태도인데 그것이 바로 행복의 근원이자 동력이 된다고 한다. 사람들은 말한다. 내 마음이 조금만 더 편하고 행복의 조건을 어느 정도 갖춘다면 누군들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느냐고. 나 역시 남에게 좋은 소리만 하고 싶지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는 잘 알겠다. 그리고 일정 부분 동의한다. 그러나 행복의 조건이 순전히 외부에서만 오는 걸까? 외부에서 그 조건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걸까? 나는 아니라고 믿는다. 바깥에서 어떤 종류의 힘이 가해지든 그것을 내 안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 스스로 행복의 조건으로 만들면 되는 거라고 믿는다. 이름하여 마음속에 행복 발전소가 있으면 되는 것이다. 9년째 구어 일을 하면서 나는 절제절명의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어이 행복을 찾아내는 사람들을 무수히 보았다. 쓰나미 구호 때 한순간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난민촌 임시 천막 학교에서 종달새 같은 목소리로 구구단을 애우며 내일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 중에서도 이 전쟁이 끝나면 농사를 짓겠다며 씨앗을 항아리에 넣어 땅속에 묻고 고향을 떠나왔다는 아프가니스탄 농부들. 그들의 환한 얼굴을 대하면 농부들이 묻고 온 게 씨앗 항아리가 아니라 한 줄기 희망인 것 같아 가슴이 뭉클했다. 쓰나미가 전쟁 같은 절박한 상황은 아니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귀신같이 행복할 이유를 찾아내는 사람들도 있다. 그에게만 가면 어떤 악조건도 희망과 행복으로 변하는 사람들. 베트남에서 만났던 꼬마 아이는 정규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길거리를 다니며 복권을 팔아 겨우 살아가면서도 자신은 거지처럼 구걸하지 않아도 되고 야간 학교라도 다닐 수 있으니 참 행복하다고 했다. 그 아이 마음속에는 어떤 어려움도 그 안에만 들어가면 행복으로 바뀌는 행복 발전소가 있는 게 확실하다. 이 행복 발전소를 돌리는 하력은 희망과 칭찬인 것도 확실하다. 이렇게 보면 행복해지기란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오늘 누굴 칭찬해 줄까 궁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작은 희망을 찾아보려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행복 발전소는 가동하기 시작할 테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행복 발전소를 갖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들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는 걸까? 난 있을 것 같다. 모두에게 맞는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이렇게 해보니 행복감지 기능이 확실히 높아져 훨씬 쉽게 행복하다고 느꼈으니 말이다. 남부 아프리카 짐바브웨이에서 4개월간 파견 근무를 할 때다. 그곳으로 떠나기 바로 전날까지 일이 밀려 출발하는 날 새벽에야 부랴부랴 짐을 싸느라 한국 음식을 하나도 준비하지 못했다. 가져간 유일한 한국 음식은 공항에서 산 튜브 고추장 한 박스. 그나마 현지 직원들과 신기한 케첩을 나눠 먹느라 열흘도 되지 않아 동이 나버렸다. 비오는 날이며 보글보글 끓인 한국 라면이 어쩌나 그리웠는지 세계 일주 할 때는 꼭 몇 달도 괜찮더니
일이 고되어서 그런지 며칠 만에 한국 음식 약발이 떨어져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었다. 몸에서 매운기가 빠져서 그런 것 같았다. 견디다 못해 한국 사무실에 SOS를 쳤다. 매운 기가 떨어져서 도저히 일을 못하겠으니 라면 한 개랑 둥글레차 한 상자만 보내주면 안 되겠느냐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던진 소리에 우리 팀원이 바로 답 메일을 보내왔다. 먹고 싶은 것을 다른 서류와 함께 국제 특송으로 보내니 일주일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야호, 말만 들어도 힘이 절로 났다. 그날부터 현장에서 수천 명에게 식량을 배분하는 일을 혀 빠지게 하면서도 곧 도착할 소포 생각만 하며 힘이 불끈 쏟았다. 그러기를 열흘 느닷없이 세관에서 연락이 왔다. 도착한 소포에 동봉된 물건이 미화 90달러치이므로 20달러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는 거다. 아니, 서류에 관세가 붙을 리도 없고 라면 한 개랑 둥글레차 한 상자가 비싸봐야 5,000원. 그러니까 5, 6달러인데 무슨 관세가 20달러란 말인가. 허나 길길이 뛰어봐야 나만 손해다. 울며 겨자 먹기로 20달러를 낸 뒤에도 일주일이 훨씬 지나서야 소포가 내 손에 들어왔다. 아, 소포 상자 안에 얌전히 들여앉은 낯익은 빨간 라면 봉지. 이 라면 한 봉지를 받으려고 국제 특송료 8만원에 세금 2만원, 무려 10만원을 지불했으니 귀하고도 귀한 라면이 아닐 수 없다. 원래는 받자마자 먹어치우려고 했지만 막상 받고 보니 그 비싼 라면을 그렇게 허무하게 없앨 수는 없었다. 그래서 침대맡에 모셔놓고 매일 보며 즐기다가 몹시 아픈 날이나 갑자기 너무나 한국이 그리운 날에 먹기로 했다. 한국 음식과 더불어 제대로 가져오지 못한 것이 한국 책이다. 6권을 챙겨왔는데 비행기 안에서 2권을 읽고 나니 보름도 안 되어서 책이 뚝 떨어졌다. 읽은 책을 읽고 또 읽어 애울 지경까지 되었기에 궁여지책으로 영어책을 몇 권 샀는데 인쇄 상태가 조악해서 읽기가 어려웠다. 견디다 못해 이번엔 친구한테 SOS를 쳤다. 사람 살리는 셈치고 한국책 10권만 보내달라고. 나중에 책값과 항공소포값에 심부름값까지 톡톡히 쳐서 줄 거고 읽은 책은 이곳 한국국민회에 기증하고 갈 거니까 너도 간접적으로 좋은 일 하는 거라고. 친구가 즉시 보냈다는 책들은 한 달이 지날 때까지 감감무소식이었다. 대신 훨씬 나중에 부탁한 책 5권이 옆 나라로 출장 온 우리 직원 손에 들려 도착했다. 책을 받자마자 그날로 밤을 새며 한 권을 뚝딱 다 읽었다. 영어책을 읽다가 한국말로 된 책을 읽으니 어찌나 술술 읽히는지 속이 다 시원했다. 그 책들은 내가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침대맡에 10만원짜리 라면과 함께 당당히 놓여 있었다. 짐바브웨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는다며 구호 팀장으로서는 식량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수만 명에게 먹을 것을 전했을 때였지만 인간 한미아로서는 어느 비오는 저녁 하루 종일 쥐어짜는 듯한 복통에 시달리고 나서 드디어 고이 모셔두었던 한국 라면을 끓여 먹었던 그 순간이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그때의 행복감이 고스란히 밀려온다. 신기하지 않는가? 겨우 한국 라면 한 봉지, 한국 책 한 권이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나는 앞으로도 계속 짐바브웨에서 처음 거창하거나 특별한 게 아니라 매우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싶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행복해지기는 누워서 떡 먹기다.
지금 내 라면 한 봉지가 무엇인가를 알기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라면 한 봉지는 무엇인가?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와도 행복으로 바꿔주는 행복 발전소, 그리고 일상의 사소한 일들을 행복으로 느끼게 하는 행복 센서.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두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다. 우리 동네 떡집 할머니의 작은 칭찬, 베트남 볶음 파는 아이의 씩씩한 희망, 그리고 짐바브웨의 라면 한 봉지 같은 사소한 행복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 정도는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는가? 그것도 아주 가뿐하게.